예, 다시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아주 특별한 하나. 그 이거는 발제자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올리려고 했는데 모두가 다 발제자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정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정미진님, 그다음에 유기영님도 그렇고 유기영님도 그냥 뭐 아주 이것저것 다 써줬어요. 김재영님도 또 아주 길게, 정수현님도 그렇고 방용님은 그냥 간단하게. 발제자 정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써라 하는데 이거는 내 작품이니까 지도교수 작품인데 이거 안 읽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줄거리보다도 그냥 특히 여러분들의 감상을 써내라고 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놨던 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들 작품 하잖아요. 그 우리들 작품 할 적에는 이렇게 줄거리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 구성, 표현, 감상, 그다음에 이유가 소설일까? 소설이 아니라면 왜 그런가?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들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 작품이니까 그 작품을 읽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소설이다? 아니다. 소설이 아니라면 왜 아닌가?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는가? 이런 거 써줘야 수정자가 될 적에 고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 하는 이 수업은 100% 감상 제출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네 거 평을 해줬는데 넌 왜 내 거 평을 안 해줘? 그렇게 됩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단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누가 안 냈는지는 모르죠. 누가 안 냈는지는 알죠, 그죠? 누가 안 냈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8명이란 말이에요. 8편의 작품이 나가는데 8편 중에서 한 명이 발제를 하고 나머지 7명이 감상을 낼 거예요. 그럼 8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작자잖아. 그럼 작자는 어떡하나? 작자도 감상을 쓰세요. 마치 내 거 아닌 것처럼, 마치 내 거가 아닌 것처럼 감상을 쓰세요. 아,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다시 읽어보니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8명이 다 내야 됩니다. 발제자 한 명에. 다음 주 19일인데 19일이면은 월요일 17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루도 땡겨요. 우리 이번 주는 16일까지 내셔야 돼요. 일요일 밤까지 다 내셔야 돼요. 발제도 올리고 감상도 올리고 다. 왜? 네. 영상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촬영을 해야 돼요. 월요일에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내주셔야 돼요. 월요일 오전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오후에 촬영할 거니까. 촬영하는 데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주는 발제, 감상은 다 일요일까지. 아셨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는 감상은 100%다 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100%는 누구예요? 작품을 제출한 사람은 모두 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가 네 거 평해줬으니까 너도 내 거 평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명이니까 한 사람이 7명이 읽고 쓴 감상을 읽어보고 참고를 해서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어느 누구도 감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읽으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6월 말 전에 지금부터 수정해 나가세요. 6월 말 전에 여러분들 다 수정한 작품 저한테 제출해야 돼요. 숙제입니다. 맨날 못 쓰라고 숙제만 내죠, 그죠? 여기서 아주 특별한 제 작품을 우리 토론 자료집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단편 소설 강의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작품들이 있겠죠. 제가 주로 소설 창작 교실에서 예로 듣는 게 주로 김동인의 감자하고
이효성의 매일꽃 필름력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황순원의 소나기 이렇게 몇 편 정해져 있어요. 소설 창작을 위한 강의에 아주 좋은 그 예가 되는 작품들인데 그런 작품 가지고 얘기해봐야 공허하죠. 그래서 내가 쓴 거, 내 작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 올려놨어요. 그렇다고 이저 아주 특별한 하루가 대표작이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작품이 발표되고 나서 문예지의 평론가들이 이렇게 몇 마디 거두는 게 있어요. 근데 평론가들이 평을 한 건 그 사람들 몫이고, 그래서 내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평론가들 입에 오르내렸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흔히 얘기해서 새천년 소재로 해가지고서는 쓴 작품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느껴보라고. 근데 느껴보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 이거를 저기 우리 수강생들 작품 뭐 분석하듯이 뭐 줄거리 쓰고 등장인물 구성 표현 뭐 감상 이게 소설이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이거 소설이 아니면 제가 여기다 실었겠어요. 그다음에 뭐 이걸 또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대단하죠. 지도교수 작품을 놓고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작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이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도 읽고 나서 감사 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 부분 어색하다.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독자마다 다른데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주의라고 해서 지금 뭐죠?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수상 작품주의라고 해서 신춘문예 당선작이라고 해서 100% 완벽한 작품이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도교수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 작품 읽고 나름대로 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독자들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독자의 권한이 있고 전에 얘기했죠. 작가의 상상력이 있으면 독자의 상상력도 있어요. 그 독자의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하고 독자의 상상력하고 일치하느냐? 전혀 일치 안 해요. 작가의 상상력은 작가의 상상력이고 독자의 상상력은 독자의 상상력이에요. 이것도 비교하는 거죠.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있다. 그럼 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 작품을 누가 읽어요? 독자가 있잖아요. 그죠? 독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작가가 이 작품을 쓸 적에는 여기에 결부되는 게 뭐냐면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작가의 상상력. 그러면 독자는 이 작품 읽으면서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독자의 상상력으로 받아들여요. 독자의 상상력. 그러면은 이 작가의 상상력하고 독자의 상상력이 일치하냐?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자가 10명이잖아요. 그럼 10개의 느낌이 나와야 돼요. 10개의 감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이라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이라도 대한민국 문학상 수상 작품이라고 해도 신춘문예 당선작이라고 해도 그 작품을 읽은 사람들 숫자만큼의 감상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감상은 어느 것 하나 일치하지 않아요. 왜? 다 다른 사람이 읽었잖아요. 다만 감상을 얘기하다 보면은 공통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게 학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문에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평을 하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공식이 뭐예요? 바로 소설 창작 이론 아니면 소설론, 문학 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첫 번째로 이정희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는데 이정희님이 지도교수 작품은 이렇쿵저렇쿵 막 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뭘 넣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19일부터 강의할 거를 미리 지금 다 안내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감상을 써라, 발제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음 주게 아니라 제 작품에다가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명이 그렇게 올렸어요. 연습 삼아서 잘했죠. 근데 이 작품을 올려놓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아주 특별한 하루를 어떻게 쓰게 되느냐, 쓰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이 작품을 쓸 적에요. 여러분들은 저 소설 쓸 적에 작품 이번에 제출한 작품 쓸 적에 어떤 걸 제일 먼저 썼어요? 제목을 먼저 썼어요? 첫 문장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작품을 쓸 적에 제일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을 제일 먼저 썼어요. 언제? 1999년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 중계방송 하는 걸 보면서. 이 사실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20세기 마지막 해 넘어가는 거예요. 20세기의 마지막 해가 언제예요? 2000년이에요. 그런데 그냥 노란 법석하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데 20세기는 2000년까지예요. 20세기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가 20세기예요. 그런데 막 21세기가 온 것처럼 막 거기 나오죠. 생질환 이온 병을 했잖아요. 1999년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 그 중계 방송을 4000년 밀레니엄 특집에 가서 뭐 이렇게 그 행사한 거를 TV 중계 방송으로 본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직접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라면은 이 작품을 읽고 다 고개 끄덕여요. 생질환 이온 병을 했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왜 이러지? 아니 21세기는 2001년인데 2001년이어야 21세기인데 왜 1년 앞두고 물론 1999에서 2000으로 이제 숫자가 바뀌니까 그리고 그때 Y2K 있었죠.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 탁 바뀌면은 세상이 무슨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건 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럼 나한테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 딱 0시 1초 딱 됐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부터 나오죠? 니기비 씨파죠. 또 오늘 하루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써놓고 맞아. 아주 특별한 하루.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점을 누구 시점으로 할까? 그때 당시 사회적인 이슈로 그 IMF 터졌잖아요. IMF가 1997년이니까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새로 생겨난 어휘가 노숙자라는 거였어요. 노숙자. 이제 한자어로 쓰면 노숙, 그러니까 길에서 잠을 잔다는 건데 영어로는 노숙이란 말을 길에서 잠잔다고 말 안 해요. 홈리스라고 그러지.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은 하우스리스고 홈리스는 가족이 없는 사람,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족이 해체가 돼가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영어로는 홈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노숙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노숙자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결부지어서 제가 또 시청역이나 충무로역, 서울역 이런 데서 노숙자들을 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노숙자 입장에서 쓰면 좋겠다. 딱 맞겠다. 왜? 아주 특별한 하루하고 이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어느 분인가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누구지? 정미진님이 작가가 노숙 생활을 며칠이라도 경험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뒤에 김재영님도 넘어갔어요. 단기간이라도 노숙 체험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랬어요. 네, 했습니다. 왜? 소설 쓰려고. 소설 쓰려고 노숙해봤어. 이틀 해봤어. 이틀. 그러면 제가 이틀 동안 충무로역에서 노숙 경험을 했다고 해서 제가 노숙자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을 내가 100% 이해를 했냐? 아니죠. 모르죠. 비상적으로 이해했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그 중에서 두 사람하고는 뭐 얘기도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의 삶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이틀 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고 그들하고 같이 옆에서 저기 라면 박스 뜯은 거 있죠. 신문지하고 이렇게 덮고 잠도 잤고 그 경우를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그리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 꼭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을 쓴 동기는 1999년 12월 31일 자정에 그 밀레니엄 특집 그 방송을 보다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 밀레니엄 특집이라고 그래가지고 11시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했어요. 생중계로. 그런데 제야정 소리 딱 치고 나서 2000년 1월 1일 0시 1분이 됐어. 그 뭔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마치 뭔 일이 일어나거나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고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 생질환 연병을 했는데 과연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Y2K 겁 되게 줬죠. 전산이 다 마비되고 뭐 어쩌고 그러고 전자장비가 다 쓸 거라고. 저 지하철도 쓸지 모른다. 왜? 전자가 Y2K 때문에 1999하고 2000하고 이제 끝자리 99를 했는데 00 되니까 00을 뭘로 알아듣는다? 네. 1900년에 00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작동이 일어나긴 어떻게 하죠? 그런 거 다 대비했겠죠. 그죠? 어쨌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젯밤에는 그렇게 5시간인지 4시간인지 5시간 동안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두 방송을 떨었던가 라는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출발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마지막 문장부터 떠올리고 오늘 하루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나온 다음에 제목 아주 특별한 하루.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목은 아주 특별한 하루야. 아이러니죠. 반어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서술자를 노숙자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노숙자하고 같은 비슷한 아내가 떠나버리고 아내가 바람나서 떠났어요. 그리고 누이한테 맡겨놓고 노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노숙하는 친구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제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장편 소설에 그 친구가 또 등장을 해요. 어쨌거나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노숙자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설을 써나가고 노숙 경험을 하고 노숙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여기 저 어떤 분이 누가 써놨던가 정미진님일까? 네, 정미진님이 그랬어.
여자의 징박 긴 구두 소리가 머리로 울린다는 표현은 실제 바닥에 누워서 들어본 것 같이 실감이 나. 들어봤으니까. 시멘트 바닥에 아니면 아스팔트 아니면 저 지하철 안에 그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머리가 땅에 닿았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베개라도 꼈을 거 아니야. 베개도 저 여러분들 침대에 있는 베개겠어요? 그냥 뭐 꿍쳐놓은 거는.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 발걸음 소리가 그 발걸음 소리가 머리에 다 울려요. 다 듣는다고. 근데 마침 징박근 여자가 구두 신고 지나가는 게 들리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아, 제가 노숙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노숙인들의 특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하는데 그 혐오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씻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냄새를 느껴본 적 있어요? 노숙인들한테서 나는 냄새. 근데 참 안타깝지만 노숙인들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인간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인간 체내에서 노폐물이 밖으로 분비가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땀이죠. 분비된 거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피부에 쌓이고 옷에 묻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쌓여서 거기서 악취가 나요. 진짜 지독해요. 그런데 조물주는 인간을 참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감각은 마비가 안 되는데 후각은 마비가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5분만 지나면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래식 변소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재래식 변소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도 쓰는 말은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그 재래식 변소에 들어가면 냄새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미치죠. 그리고 지금은 뭐 고속도로건 어디건 어느 건물이건 화장실을 제일 깨끗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실, 공중 화장실 깨끗하다는 거. 근데 예전에 화장실 어땠어요? 70년대, 80년대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시간 계속 냄새를 느낄까? 아니요, 못 느껴요. 얼마만 지나면 마비가 돼요, 후각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적에 냄새가 나지만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그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안 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냄새를 느꼈다. 고역이겠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훈련소에서 뭐 물론 제가 군대 입대한 70년대 초반 얘기지만 74년도 얘기지만 74년에 훈련소 가가지고서는 화장실에 앉아서 화장실도 어떤 화장실? 예, 푸세식이죠. 화장실에 앉아서 빵 먹었어요. 돼요 그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냄새가 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면서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빵 뜯어 먹는 거예요. 빵 냄새 또 빵 그 안고 냄새 나거든. 달콤하거든. 첫째, 노숙자들하고 노숙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 첫 번째. 노숙자들의 우리가 흔히 혐오하게 되는 게 씻지 않아서 그 흔히 몰골이라고 그러죠. 몰골. 옷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몰골. 얼굴빛 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옷도 그렇고 옷도 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냄새가 날 수 있죠. 그 냄새의 악취 때문에 우리는 혐오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아주 노숙자는 오히려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숙하면서 노숙 경험에서 느낀 거. 추울 적에요. 신문 한 장만 덮어도 따뜻해요. 그 신문 한 장 덮은 위에다가 라면 박스 뜯은 볼박스라 그러죠. 골판지. 그 종이 두꺼운 종이죠. 그러니까 라면 박스 이렇게 해체하면은 두꺼운 종이잖아요. 그걸 딱 덮으면 더 따뜻해요. 그럼 느껴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노숙자들 지하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노숙자들 다 저 박스 덮고 있고 저 신문지 덮고 있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신문지
혹시 등산 가실 분들 등산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챙겨가잖아요. 흔히 뭐 바람막이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가는데 신문지도 하루치 신문 하루치면 아무리 못해도 16쪽이 되니까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등산 전문가들, 산악 전문가들은 신문지 꼭 가지고 다녀요. 뭐에? 덮기도 하고 불쏘시개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은 지하철 이 선반 위에 신문지에 얹어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신문을 많이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전화로 뭐 검색 전화기로 뭐 검색하면 이게 아니던 시대니까 신문 다 있었죠. 스포츠 신문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 신문도 보고 나서 그냥 저 선반에 얹어놓고 다 나가잖아요. 그 신문도 다 끄집어내가지고는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이 버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워다가 많이 주워죠. 그래서 몇 겹을 해가지고는 신문지 깔고 저 라면 박스 해체한 거 깔고 그 위에다 신문지 깔고 다시 또 신문지 덮고 그 위에 또 라면 박스 해체한 거 골판지 덮고 따뜻해요. 해봤습니다. 따뜻하죠. 뭐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용산역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밥 먹고 그 구호단체에서 그 서울역에서 점심 주고 용산역에서 저녁 주고 어떨 때는 용산역에서 주고 그거 단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저 부천이잖아요. 부천역 북부역 있나? 부천역 북부역 마루광장 있죠? 그 마루광장 옆에 보면은 매주 수요일 11시 30분에 거기서 밥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천역 북부광장 거기에서 매주 수요일 11시 30분에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그 도시락은 노숙자들을 도한테 주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라고 그럴까? 집에서 밥 먹기 좀 곤란한 분들. 그래서 꼭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령층을 대상으로 뭐 주민들은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줄 서 있으면 그 시간 내서 줄 서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준비한 도시락 그거 먹어요. 그러면 노숙인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형편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 끼에 다 안 먹어요. 가져가서 나눠 먹어요. 한 사람한테 2개 안 준다. 거의 여러 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모자르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 옆에 서서 한참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죠? 어디 디카시에도 제 블로그에 가면 디카시에도 있어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좀 느낌이 다르죠. 보니까 내 나이 된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던데 저 사람 지 몸을 놀려서 뭐 일을 하지라는 나 혼자의 생각. 그 사람이 들으면은 저렇게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노숙인들하고 제가 이틀밖에 경험을 못해요. 이틀밤을 경험했지만 그 이틀밤의 경험이 이 소설에 다 나왔네. 안 나왔어요. 다 안 나왔어요. 그 과정만 나왔죠. 그러면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어느 분이 아주 뭐 생동감 있다, 아주 현실감이 난다고 하는데 그 현실감이 나는 건 뭐냐면은 1999년 12월 31일 밤에 11시부터 시작했어요. 11시부터 오후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한 그 행사 프로그램을 그때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시간별로 요때는 카메라가 어디로 가가지고는 뭐 어디서 뭐 이동해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뭐 밀레니엄 첫 약이 초당이 무슨 초당이야. 그 진짜 초당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 프로그램이 쫙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텔레비전에서 본 거, 그다음에 그 신문에 발표된 시간대별 행사 계획,
그 그대로 그거 따라서 서술자 1인칭 주인공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그대로 펴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한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정말로 집을 나간 걸까? 아내는 어떤가? 누이 동생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15병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애를 맡겨놓고 유기용님이 막 따지듯이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역할도 없는 사람 이름을 왜 열거하는가? 열거해도 됩니다. 저 김정한의 사화초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이름 더 많이 나와요. 그 주인공 없습니다. 단편소설에서는 주인공 이름 또 부인물 이름 셋만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100명 나와도 돼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인공의 성격, 개성적인 성격, 요거는 두세 명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노숙자들의 영구 명칭. 노숙자들 가서 들어보세요. 노숙자들끼리 서로 뭐라고 그러나. 전부 다 이장님, 과장님, 부장님, 실장님. 전부 거의 다 90%는 사장님이에요. 노숙자들끼리 서로 부르는 이름이. 그다음에 축제 행사장 풍경 눈에 보이듯이 상세하게 묘사된 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외우주번에 나왔어요. 아까 아내 얘기, 그다음에 누이 동생 얘기, 그다음에 주인공의 성격도 나이, 그다음에 두 자녀를 책임지는 여동생 이야기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뭐야 다른 거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에서 내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번지르르한 생칠할 연병을 하는 밀레니엄 행사, 그 이면에 노숙자들의 생각, 이걸 대비시킨 거예요. 이렇게 요도방정을 떨었는데 결국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느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정확하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누구야? 정미진님. 시대의 위기가 소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큰 반면 새로운 시대의 기대감은 하루 인생에게는 죽음을 앞둔 박식이 좋은 꿈처럼 끝나버리는 허례허식의 축제일 뿐이라는 역설의 의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숙자끼리 가래떡을 나눠 먹는 장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과 인간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서글프면서도 따뜻한 작가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한 게 있는데 첫 문장부터 충격,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 장악했다. 욕이 나오잖아요. 첫 문장부터 욕이잖아. 네? 유튜브에서 그 얘기 할 필요 없고. 언어 유희겠죠. 그년이 그년이다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욕이 많이 나와 불편했다. 그래서 그 욕이 나오는 거는 만약에 욕을 쓰지 않고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이렇게 일상의 소시민들이 하는 평범한 말투로 이거를 서술을 했다. 반감이 되죠. 끝마다 욕이 들어가야 돼요. 찌들어 있잖아요, 삶에. 그래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생질할 연병을 했는데 과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이 쓴 것이지 거기에 뭐 내가 여기서 주인공 내가 뭐 과거에 뭘 어땠느니 아내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느니 누이 동생은 무슨 일을 했느니 뭐 그 얘기 구구절절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다시 또 언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들 작품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소설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작품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어떤 지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지적들을 읽다 보면은 느껴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상세하게 서술해 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쪽에는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내가 보여주고자 한 것, 요것 외에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헛된 꿈, Y2K 무슨 카드 하나 보였잖아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 딸내미에 대한 그리움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좀 무슨 아 이거 저 화사하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한 거. 그녀는 지금 어떤 놈 품에 안겨가지고 저걸 보고 있을까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거. 그러니까 몇 가지 단어로 몇 가지 문장으로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나머지 독자들이 상상하는 거죠. 그까지 구구절절이 지금 그 여자는 뭐 그 헤어진 아내는 집 나간 아내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 얘기 거기도 써서 뭐예요? 있으면 재미없지. 독자도 알아서 상상을 하는 거. 일단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가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낸 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고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는 이 강의의 목적이 아주 특별한 하루를 여기 토론 자료집에 엮어놓은 것이 내가 직접 내가 소설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유홍준이가 얘기한 건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소설 지도를 받은 적에 지도 받은 게 아니라 작품 보여주고 읽고 나서 평을 해주고 그러셨어요. 작고하신 그 최정희 선생님이 정릉에 사실 때 그때 이제 찾아와서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 최정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대로 드립니다. 눈 감고 귀 막고 발로 써라. 발로 쓰라는 건 뭐예요? 네,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먹어보고 움직여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고 쓰라는 거죠. 눈 감고 귀 막으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직접 가서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제 쓰라는 거죠. 귀 막으라는 건 뭐예요? 옆에서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면 평론가가 되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 작가는 딱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가 써. 이러면 돼요. 작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평론가하고 작가하고 싸우잖아요. 작가가 이겨요. 끝에 가서. 처음엔 평론가가 이기는 것 같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가 써. 그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열심히 써야 됩니다.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 작품에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발로 써라. 직접 해봐라. 예. 여기 여러 명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노숙 경험이 있는 것 같다. 노숙 경험 하셨는지 궁금하다. 예, 노숙 경험했습니다. 이틀 했습니다. 이틀. 근데 이틀 한 거에 다 썼느냐? 아니에요. 이틀 한 거 중에서 필요한 것만 썼어요. 그 작품 서술할 때 필요한 것만. 그리고 내 친구, 실제 노숙자였던 내 친구 얘기. 그걸 이렇게 막 얼기설기 이렇게 다 하고 그럴 때 못하게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작품 발표되고 나서 작가 교수에서 나는 소설시대라는 문예제, 루크지에 실렸는데 호평을 받았어요. 좋네. 오늘은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